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울고 싶어라. 아, 진짜 울고 싶다. 울고 싶어라. 그죠? 감정 좋고. 네, 아니 진짜 감정이입했습니다. 이게 매주 오프닝송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 참 울고 싶습니다. 요즘 안팎으로 발생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청와대와 여당의 속마음 역시 비슷할 텐데 덩달아서 속이 타는 분이 오늘 함께해 주셨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문바다 당당히 커밍아웃을 하신 오늘의 수습사원 조대진 변호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바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바가 여러 종류가 나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뼈문부터 극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극렬한 극우주의 문바는 아니고요. 일단 진짜? 뭐 합리적인 문바. 진짜 아니에요? 예. 한문. 한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한문이시다. 요즘 뭐 대통령하고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기에? 뭐 안타깝죠. 많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아쉽기도 하고요. 사실상 대통령님을 지지를 하지만 저도 비판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지금 뭡니까? 축구팀으로 하면 한 팀에 펠레만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잘 못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좋은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못 받쳐주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리더십이 옛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자기가 골을 넣는 게 아니고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네. 자기 혼자 다 골 넣으려고 뛰어다니는. 아니 반대로 이해하셨어요. 리더는 좋은데 서포트가 약하다. 지금 네, 그런 서포트가 말씀이시잖아요.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무슨 왜 발끈하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는 하고 가야죠. 맞아요, 아주 뭐 좋아요. 펠레 혼자만으로 있다고 해서 또 월드컵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손흥민이 있어야지. 이분들은 다 대통령이라면 필래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아재 개그 하셨어요 지금. 조 펠레? 재미없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정치권 전체가 격한 환영을 보내고 있는데 격한 환영에는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분석이 필요해 보이죠?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듣자마자 개그계를 위협한다. 개그계 위협. 하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민평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정치 복귀 잘했다. 당대표 선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홍준표 역시 시니컬하게 성명을 냈네요. 한국당 해체 미랄되어 주기를. 그다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홍준표 정계 복귀 환영. 그때도 변치 말고 계속 큰 웃음 주시기를. 당들의 반응이라는 게 환영인데 그게 이제 그 환영인가 싶은. 이게 과연 환영 아닌 듯. 환영인가? 예. 그런데 뭐 정작 한국당 내부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그 비박 중에서도 친홍과 또 비홍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친홍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친한 쪽의 반응을 보면 강현재 변호사가 이제 홍준표 키드라고 하잖아요. 네. 강 변호사가 홍준표는 뉴 JP다 뭐 이런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JP는 준표의 이니셜을 지금 인데 이제 딴 건데. 김종필 전 예. 대표를 뉴 DJ라고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대표가 막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뭐 차용한 것 같은데 뉴 JP 이렇게 홍준표 대표를 띄웠습니다. 친박의 정우택 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보수를 수렁에 빠뜨린 죄인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박의 홍문표 의원은 홍준표를 복귀를 비난하는 거는 겁먹는 거다. 아유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 정의당에서 그 말 했지만 언제 떠난 적이 있느냐, 왜 복귀라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 이른바 저 막말 계속 해오셨거든요. 언제 떠난 적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 한번 뭐 당연히 질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 졌다고 해서 정계를 은퇴하실 뿐도 아니고
아니고 자기 지역 그 위원장도 대구로 심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뭐 나가면서 내가 대통령 선거 졌으니까 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안 가면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잠깐 숨을 쉬고 고르고 이때 이제 너네들이 좀 쇄신의 분위기가 안 보이면 내가 그때 와서 너네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지라고 그 기회를 본 거고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언제 뭐 정치를 떠나신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홍준표라는 이 존재.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게 다 이제 들어있잖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별 비호감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려 75%더라고. 네. 지지도가 아니고 호감도도 안티죠, 안티. 호감도도 꼴찌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얻은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24%쯤 되죠. 그죠? 지금 20% 초반에 그걸 뛰어넘질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거나 팽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 모멘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강현재 씨가 뉴 JP라고 했잖아요. 야, 이걸 딱 들어보면서 JP? 언제적 JP?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게 뭐냐니까 삼김 정치 종식을 외친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뉴 JP?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 이분들이 도대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그 JP를 인용을 해서 UDJ 하면 DJ는 성공을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됐고. 근데 JP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굳이 JP를 그렇게 뉴 DJ, 예, JP. 중립법 아니었을까요? 나는 그 JP를 벤치마킹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네이션 리빌딩도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 리빌딩도 하는 이런 거를 저는 모두 통틀어서 뉴 JP라고 얘기했겠지. 설마 돌아가신 JP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그렇게 더구나 외부자 수습사원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정책 상상력이 빈곤하리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아요. 하여튼 그 JP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준표보다는 김종필 전 대표를 떠올리게 되기 준표 때문에 플랜이 아니었을까. 네. 나는 이렇게 좀 더 만약에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수영님 같은 그런 뜻이었다면 이건 정말로 더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관적으로 뭘 생산할까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실수를 한 잘못된 거고. 네이밍을 그렇죠. 한 거다. 예. 네이밍이 아주 실패죠.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복귀한 것은 사실은 예견은 좀 됐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됐을 때 그때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단 말이죠. 얼마 못 갈 것이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저는 적절하게 봤다? 자기가 예견한 대로 예. 잘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왔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근데 홍준표 대표가 보수가 지금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끔 내버려 둘까?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호택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폭망의 60%는 홍준표 책임이다. 미국에서 회계를 덜하고 돌아왔다. 네.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정호택 의원은 분명히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견직을 날리는 것 같고 이걸 보면은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혹시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가게 되면 분명히 질 거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에 꽂았잖아요. 네. 지역구. 그러니까 이미 아직 미리 딱 꽂아놨거든요. 거기서 다음 총선에 나와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욕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홍 대표가 만약에 다시 그 당권을 잡으면 친박은 추워. 그리고 비박 중에 비홍은 으시시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이른바 그 화두장악 능력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앞으로 계속 공격하고 찌를 거예요. 저는 전당대회 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분이더라고요. 현실적이고 되게 이제 직설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바로 하는 행동인데 딱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를 보니까 다 만만하거든요.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20몇 % 얻었는데 너네들 그만큼 얻은 사람 있어? 반문하면서 자기가 한번 나가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을 거였으면 이렇게 쉽게 막 SNS 정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이션 리빌딩이라는
화두를 딱 던졌잖아요. 그쵸, 아,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대선 주자 네. 슬로건이죠. 뭐 당 중심으로 보면 당을 재건하겠다는 또는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뭐 이제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 총선까지는 1년 반이 남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자기가 뭐가 스피커가 주어져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그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다. 아, 물론.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못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예측해요. 그 이분이 뭐 재보선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지만은 혹시 다음 총선에서 도전하신다면 아마도 대구에서 하지는 않을 거다. 뭔가 수도권 언저리에 진짜 상징적인 격전지에서 이기는 정도의 뭔가 반전이 없으면 이 무대에서 각광받는 자리를 가기 어렵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임종석이랑 붙는다든지 너무 빨리 갔나? 임종석 나올지 안 나올지. 임종석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예를 들어 까시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이제 범야권의 보수 야권의 잠룡으로 지금 그 리스트업에 올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그분들은 이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불편할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어쨌든 20몇 %를 얻었던 사람이 이기고 홍 전 대표를 압도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홈카콜라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또 나타나시니까 이슈 메이킹을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 스타일을 바꿔갖고 오실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말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진지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게 뉴 JP 플랜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쉽게 바뀌면 사람이 죽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바꿔갖고 나오면 그걸 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네.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좋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하여튼 어떤 진지함이 이렇게 결합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 막말하는 재미 있잖아요. 그 막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 극히 일부예요. 사실 보수층들도 그 막말이 굉장히 그런데, 불편하게 느껴지신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홈카콜라야 나는 이런 걸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아재 개그 했을 때 아무도 안 웃었잖아요. 근데 나 역시 웃겨. 뭐 이렇게 혼자서 아까 이제 저희가 홍카콜라 얘기를 했는데 그 코카콜라병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코카콜라병이 부시맨한테 가니까 그 효용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코카콜라병 하나가. 인생이 바뀌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쓰기 나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지금 구석기 시대예요. 지금 이게 문제지. 한국당의 부시맨인가요? 저는 전적으로 농담이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뭐 그 장인어른한테 뭐 영감이라고 해도 된다고 영감탱이. 예 영감탱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장인어른한테 그만 살고 싶냐 이러길래 그래서 예 저희 그 실수하셨네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구분이세요. 대구분이셔서 제가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만 살고 싶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홍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시려면 넘어야 될 좀 장애물이 하나 있죠. 어떤 게요? 유여해라고. 맞아요. 예. 보통 아니죠.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현실 정치 시작하면 제가 막으러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수 우파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혹평을 바로 시작을 그러니까 이제 하셨어요. 홍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뭐 복귀 재개하시기 전에 유효혜 씨하고 어떻게 좀 같이 단판을 짓든지. 우리 이제 그렇게 유열 좀 씨가 한번 나왔었어요. 하셨으면 여기. 좋겠어요. 아세요? 아 몰라요.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랬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한번 다시 모셔야겠나요? 또 이게 들렸는데. 바로 적에 적은 친구라는 얘기야. 정말 굉장히 홍준표 비판하니까 아슬아슬할 거라고 합리적이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홍 전 대표가 복귀의 변으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홍준표 말이 옳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다.
근데 바로 이제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견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게 나온 측면이 있고 언젠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그건데 50% 지지율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 예언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약간 궁예스럽게 굳이 해몽을 그 좋게 붙이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2년차 시작할 땐 60%가 넘었었어요. 근데 3년차 시작할 때 얼마로 떨어졌냐면 29%로 떨어졌어요. 중간에 세월호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이 많이 있었죠. 정윤회 문건 터지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 1년 반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3년차 가서 30%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강 추세로 들어서서 뭔가 경제난에 여러 가지 그 지금 여권 내부에 지금 이 권력의 충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촉으로 그 후각으로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50%가 본인은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근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앞으로 막말 퍼레이드를 계속하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남이 무슨 저거 한다 그래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여당은 자기가 잘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야당은 거꾸로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에서 홍 전 대표의 복귀를 이제 환영하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뉘앙스를 분석해봤었는데 이제 뭐 정부 여당 어떤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라는 엑스맨. 어떤 엑스맨과 같은 그건 이제 그런 바른미래당에서 낸 거잖아요. 논평이죠. 예. 네. 그 정권의 지지가 딱 떨어지면은 이른바 이제 그 대안으로서 야당의 지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그 복귀하셔가지고 또 홍카콜라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그지? 그러게요. 뭐 다음 달 중순에 지금 말씀하신 1인 방송 TV 홍카콜라 안 하셨으면 개국한다고 하고 좋겠어요. 네. 또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외부자들이 뭐 그래도 애정을 담아서 환영사 한마디씩. 저는 홍 전 대표가 기왕에 돌아오실 거면 조금 이제 바뀐 모습으로 차라리 돌아오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범상치 않은 게 홍카콜라, 뭐 프리덤 코리아, 뭐 일단 예전의 모습을 유지를 할 것 같으시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보수가 그래도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실 거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뭐 나라를 리빌딩하는 거 뭐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나라를 리빌딩 하려면 우선 본인이 리빌딩 다시 태어나 우일신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뉴 준표 플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뭐 돌아오셔가지고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전에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반성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네.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반성의 시간이 있었는지. 제 말씀은 편집하지 마십시오. 뭔데요? 꼭 실어주십시오. 저는 홍준표 대표가 기량을 적극 발휘하셔서 우리 정치의 제3의 세력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꼭 심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결국 자기 다 공부하는 거예요. 아유 밤이스러워요. 진짜. 뜨거운 논란의 중심 또 이재명 지사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 씨는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발표한 후에 후폭풍이 아주 상당한데요. 경찰은 이처럼 해경군 김 씨 계정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SNS에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우연한 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정황과 의심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저급한 정치를 한 경찰에 절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시간을 다시 4월로 되돌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에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계정 전화번호 뒷자리하고 김혜경 씨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로 같다는 점 등 어떤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해서 계정주에게 해경군 김씨라는 이제 별명을 붙이게 되는 거죠. 지난 4월에 전해철 의원이 이 해당 사건을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이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우리 외부자들 반응 되게 궁금했고요. 특히 우리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또 제가 견디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항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좀 많이 갈려서 예. 뭐 허위무사처럼 됐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 편도 아니고 또 전해철 씨 편도 아니고 저는 두 남자 다 내 취향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예. 이 트위터 본사의 협조가 있거나 아니면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갖다 스스로 내놓지 않는 한 확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그 문제의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계정이 오케이. 김혜경 씨의 것이다 하더라도 그게 또 공유가 되거나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의 글을 누가 썼는지 또 확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소까지 될지는 몰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계속 스모킹건 해서 언론에서 떠드는데 내가 건들을 봤는데 스모크가 없어요. 이건 스모킹건 아니다. 다 아닙니다. 예. 지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고 제가 더 의심하는 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모킹건이란 말을 계속 쓰느냐.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뭐 스모킹건이 없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99% 유죄받을 정도의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수사에 앞서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바꿨죠? 근데 제출을 안 했죠? 이거는 사실은 휴대전화 포렌식만 하면 아주 간단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었으면 내놓으면 돼.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최근에 바로 드러난 뭐 손석희 앵커가 평발 얘기를 하면서 한 코멘트를 우리 아들도 평발이었는데 하는 거를 이 계정주라고. 트윗으로 예. 올리고 바로 또 그걸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는 예. 그런 것까지를 모두 전부 정황으로 본다면 이거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진 교수님 반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모킹건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들 이게 사실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아직 예를 덜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짧은 시차 사실 그것도 1분의 시차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4만 건의 트윗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하나, 둘, 세 건이거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세 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동일인이다라는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황 증거인데,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못 갖는다고 한다면 사실 정황이 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정렬 변호사 말로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된 사례가 본인이 많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조 여기 뭐 전문가의 두 분이 의견을 한번 계시니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라는 거. 이게 전략이거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제 머릿속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예. 하죠.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연이 뭐 너무 많이 겹치면 그리고 이 우연들이 뭐 일치하는 접점이 있으면 그거는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부분을 보통 일반적인 수사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불기소 날 사안인데 이제 이재명 기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교점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불쾌한 거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만 증거가 공판에서도 유지된다면 그때는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말하는 그 스모킹 건의 전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확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좀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나오면 이 정황 증거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 스모킹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졸업사진을 카스에 올렸는데 10분 뒤에 트위터에 그대로 같은 사진이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스모킹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게 무슨 스모킹건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그 10분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다른 이재명 지사처럼 지지자가 많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데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인 거거든요. 뭐 그게 좀 그랬는지 두 번째로 다시 얘기한 게 그 다음 아이디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하고 똑같은데 지메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서 등록이 됐다가 4월에 이제 이게 수사가 시작되니까 바로 이제 폐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폰도 바꾸고. 근데 그 마지막 쓴 곳이 이재명 지사 집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스모킹 건이다. 그런데 스모킹 건은요. 트위터에 등록된 지메일을 어디서 썼느냐라는 게 IP가 나오면 그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라 할지라도 다음 아이디예요. 이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이제 간접 증거 중에 하나죠. 물론. 그런데 간접 증거는 100개가 있어도 직접 증거 하나만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재판은 어려울 것이다. 혹시 유죄로. 재발론 근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정열 변호사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향을 좀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나가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는 그 성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본인이 판사였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였고 만약에 본안 가서도 이게 분명히 확증한 스모킹건이 없으면 이게 유죄가 안 날 거란 걸 알 텐데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걸 보면 요번에 자기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JTBC 그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 나가가지고. 근데 얘기할 수 없다. 취재해보라. 그래서 취재했더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진짜 스모킹건이 있다면 그 얘기는 안 했겠죠. 어떤 얘기냐. 간접 증거로만 유죄 판결이 난 전례가 그렇죠. 있다. 이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네. 그죠? 결국은 간접 증거 정도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자백 같은 거라고 봐야죠. 저에게는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반증이 이정열 변호사도 지금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 메일이 공유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봐도 내가 이제 또 프로파일러잖아요. SNS.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고 김혜경 씨가 공유했느냐 같이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컨대 내 생각은 좀 있거든요. 네. 공유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공유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메일 그렇게 되면 유죄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컨대 그 이메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유죄죠. 이것도 근데 이 추정이다. 추정에 의하면. 그렇죠. 이건 추정에 의한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그걸 읽어보잖아요. 김효경 씨가 그것을 공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걸 딱 보면 이건 정말 이 본인이 아니면 쓰기 좀 힘든 글인데. 근데 이분들이 쓴 글들은 대충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이고요. 문제 삼은 글은 있잖아요. 다른 목소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다. 그 계정 자체가 확보하는 거, 확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계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유된 걸 갖다 이정열 변호사도 인정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누가 문제가 되는 그 트윗을 썼느냐를 확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잠깐 내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 SNS 선거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 계정을 만약 공유하고 있다고 치면은 나는 자기 함정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돼. 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히 선거 캠프에서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범죄가 됩니다. 백발백중 유죄 판결 나옵니다. 나왔어요, 다. 그리고 중죄예요. 그 캠프에서 만약에 이거를 공유를 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으면 이재명 지사도 방송무효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계정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는 더 크게 지금 확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작은 거 피해가려고 지금 더 큰 지금 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계정 내가 만든 거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근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잖아, 지금. 법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죄 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미. 그래요. 그렇게 국민 봐요. 판정단이 벌써 정치적으로 80몇 보면. 프로가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저 유죄라고. 근데 공유된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정주가 그 김혜경 여사라면 그걸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없다가 지금 진 교수님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 저는
왜 정치적으로 유죄냐면 자기가 결백하면 결백하다는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다음에 그 계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음에다가 이거 내 계정이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죠? 본인은 또 예. 본인은 예.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은 우리나라 이런 중대한 일이고 경기지사의 문제니까 저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제대로 자기 결백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유무죄는 이미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죄가 됐다.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의견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과 함정이죠. 그렇죠. 정치적 유죄인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범죄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건 게 죄목이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처벌 의사가 있느냐?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 청와대에서 설마 처벌하라 그러겠어요? 없어요. 전해철 본인을 비하했다. 이분 고소철회했거든요. 남는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걸 보니까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의혹이에요. 근데 이건 공인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누구나 다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모든 당에서 그걸 의혹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가 전해철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거든요. 그 얘기는 나도 했어요. 바른미래당하고 공범이에요, 그러면? 다 잡았다. 나도 고소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사실상 한마디로 기소할 만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는데 경찰력에 한 개 팀이 붙어가지고 7개월 동안 뒤진 거거든요.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게 아니고요. 전해철과 손잡았다라는 것은 저도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것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잡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손을 잡은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결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상대방 경쟁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봐요. 그럼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을 말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구성 요건으로. 근데 평가를 말해서는 그는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모욕이 될 수는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내가 무슨 자한당이랑 손을 잡아 나를 모욕했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평가를 내리는 것 관련해서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어쨌든 고발을 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표현의 자유하고 익명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문바들이 또 몰려갔습니다, 노무현 재단한테서. 막 니들 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재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들이 요거를 갖다 아주 점잖게 거절을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자신의 지지자들이 익명이 보장된 SNS 계정을 갖다 강제로 까는데 찬성하셨을까요? 그것도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서부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엘리에스 카네티가 말하는 추적 군중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적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논란을 보면 이재명 대 경찰 약간 이렇게 신경전으로 좀 가열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지사에서는 정치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손닦고 문화 있잖아요. 아니, 알아서 기는 그렇죠. 우리가. 여권 실세가 이걸 청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그러니까 일개 네티즌이 이런 거를 했으면 과연 경찰에서 이걸 잡아줬을까? 이재명 그 지사는 여권 실세가 아닌가? 경찰에 청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여권의 실세가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경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경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건 같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수사는 안 했을 안 겁니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도 이렇게 경찰이 열의를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해철 의원이 뭐 여권의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경찰이 막 이거 그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그건 이재명 지사 측의 오바라고 봐요. 예, 그거는 100% 오바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되게 잘못됐다라고 안타깝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이 이걸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싫어하는 권력으로부터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림을 미리 만들려면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해놓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이재명 지사가 실수했다는 발언 중에 하나가 권력을 경찰을 선택했다. 물론 경찰이 슬슬 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별 차치하고라도 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그 전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했어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한테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근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법으로 가져갔잖아. 그럼 법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죄가 났다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났을 뿐이지 그 사람이 결백하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무죄가 나면 그냥 자기가 결백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시 재기를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과거에 계속 반복됐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사건도 이제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죄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경찰이 진실 대신 권력을 선택했다 그랬나요? 경찰, 예. 그 대응은 국민들한테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가면 갈수록 뭔가 동정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밉상처럼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서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은 김경수 지사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는 드루킹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자리를 같이 해서 뭔가를 같이 한 것까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말 바꾸고 거짓말한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의심할 만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쪽은 면죄부를 주고 자기만 이렇게 지금 올감매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안이 바뀐 프레임이 있잖아요.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박원순 이 프레임을 자기의 엮어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대응은 오히려 자기가 진짜 피해자라면 보다 좀 겸손하고 억울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태도도 그렇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그 권력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 자기를 따르는 극렬한 자기 지지자들한테 도와달라는 식의 SOS 같은 것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양 자체가 자기는 음모론에 빠졌고 그 음모론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그림을 만들어 나갈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걱정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 지금 그림을 만들고 있는 대상을 신문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짜고 있는 프레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법정 대응이에요. 어차피 저쪽이 가진 게 정황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 경찰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황만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의 정황을 모아달라는 건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지자들 계속 관리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딴 건 몰라도 이 정권이 야 니들 해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지시를 하거나 이럴 수준의 정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가 됐네요. 네. 그러나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사실 그 우리 김경수 지사 그 수사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 서자구나라는 눈물이 나올 정도일 거예요. 왜냐? 김경수 지사 핸드폰만 그냥 가져갔으면 그냥 끝났어 그것도. 근데 압수수색도 한참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기동력 있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니 아 이거 나를 그 정치적으로 내치는 거구나라는 피해의식을 갖는 것도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반열에 올라간 정치 지도자는 그 이미지가 하나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친형 강제 입원, 형수한테 그 욕설한 그 녹취록,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서 이것까지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은 뭐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건 절대로 못 벗어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 지금 처지를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파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 지나치지 않아요. 음모론으로 결국 뭐 코스프레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저도 그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 제일 간단한 건 이거예요. 자기 내부적으로 이 계정 근처에 만든 사람 있으면 나와. 그렇죠. 그리고 당신 핸드폰 제출해. 예. 그럼 끝나요. 뭘 복잡하고 구구하고 치사하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당 일각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사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제 출당 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대선 후보 경선 후유증이었잖아요. 이걸 두 번을 증폭시킨 겁니다. 전해철 씨가 증폭시키고 김진표 씨가 증폭시키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친문 세력이 이해찬 씨를 공격을 하거든.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쫓아내냐고.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게 당의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럼 김경수는 기소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으로부터는 완전히 뭐가 되냐면 막다른 골목에 좀 다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야당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이거 패기가. 그렇죠. 꽃놀이 패인 게 하나는 뭡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봐라 저런 놈을 갖다가 어떻게 중초를 줬냐. 민주당 신나게 까요.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을 편들어요. 봐라 김경수를 봐라 얼마나 다르냐. 아이 불쌍한 것. 이러면서 말이죠. 꽃놀이 패지. 그렇죠. 꽃놀이 패인 거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지금 그게 사실 보수 언론에서 두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입장은 되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재명 지사에 관한 논란이 어제 오늘 된 얘기가 아니고 지방선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어쨌든 후보로 결정한 게 민주당이죠. 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만약에 뭐 낙마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의 50 내지 60%는 저는 당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잘못되면 바로 민주당한테 후폭풍이 바로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죠. 바로 직접 네.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또 이재명 지사는 뭐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뭐 이러면서 바로 권력의 심장에 대해서 지금 겨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맞죠. 그런데 뭐 이건 자초한 거니까 할 수 없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뭐 중도 사퇴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궐선거가 벌어진다면 저는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지사 입장으로서는. 이 집사 입장은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거로 도덕적 정책 책임을 다 면하는 이게 이제 그분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예컨대 홍준표 대표가 뇌물죄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지금 그분 너 뇌물 받았지 이렇게 안 묻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은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 패착인 것 같아요. 그 반대파들한테도 그 사람한테 물어야 할 게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이었으면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네. 그래서 사람들 에이 했겠지. 이 정도 선에서 두고 그것이 나중에 투표할 때 표심으로 나타나는 표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에서 관리했어야 할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그 이재명 지사한테 면접을 확 줘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이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슈로 이재명 지사가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차라리 조용히 계시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소가 된다든지 기소가 돼서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조용히 계시고 만약에 당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정치에 또 다른 꿈이 있다는 걸 뭐 차치하고라도 당을 위해서라면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게 본인이 살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플랜을 세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키워서 내가 정치적 탄압받았다는 것이 쟁점화될수록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되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중요한 건 실질적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이라고 그러면 게임이 이미 벌어진 이상은 퇴로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세게 부딪히면서 아마 이제는
이 문 정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도원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권이 가게 되면 그 인기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차기 후보를 뽑을 때는 이 정권과 각을 세운 사람이 마치 네. 이명박 정권 때 그때 정권 교체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박근혜는 정권 교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미안해요. 그러나 이게 타이밍이 뭐 늦었어요. 세종시라든가 무슨 정책적 대안을 갖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무슨 저 비리나 무슨 저 이런 거 갖고 각을 세우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두 분은 지금의 이런 대응법이 되게 안타깝다는 거고 이수성님은 더 세게 혹은 기존에 지금 가고 있는 스탠스 바꾸지 마라 지금 이런 건데 바꾸면 죽죠. 자기가 지금 소속된 당이 집단으로 자기를 이지매 시키는 거 아니에요. 따돌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뛰쳐나오게 되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뛰쳐나오게 되면 더 벌판이에요. 사실 시베리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봐도 그 당 안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다. 나중에 자기가 대안 세력으로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 세력을 성장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총파업까지 감행한 민주노총. 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이런 현안을 놓고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탄력 근로제라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시작된 다음에 3개월을 평균으로 봐서 52시간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인데 비수기, 성수기 뭐 이런 것들이 3개월보다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업종에서는 납기를 못 맞춘달지 회사 경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요. 그래서 이걸 6개월 내지 1년으로 이제 연장 크게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한다라는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요지고요.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가 임금 반값의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광주시가 대신에 이런 이제 복지 혜택을 제공해서 실질 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주는 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노조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대 노총이 있죠.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지금 이 두 현안을 놓고는 약간 미묘한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노총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이유? 그 배경 뭐 어떻게 볼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뭐 역사를 얘기하고요.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7,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곳 출신이죠. 사무총장 출신인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독재 시기고 이러니까 그때 노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나쁘게 말하면 어용노조고 상당히 길들여진 노조다. 한국노총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987년에 60항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60항쟁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노조다운 노조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민주노총이라는 게 결성이 되는 거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나쁘게 말하면 너무 타협적인 거고 좋게 말하면 상당히 유연한 거고 예. 또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좋게 말하면 아주 투쟁성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이념에 너무 치우쳐서 경직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도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완성차 노조 같은 금속 노조가 이제 주요 구성원인데 안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하고 부품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노총에 속한 구성원들이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거고 민주노총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속노조의 그 노동자들이 반값 임금을 더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현안을 놓고 정부하고 더 대립각을 조금 세우고 있다. 이런 쪽은 지금 민주노총인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기득권화됐다. 귀족노조 넘어서 이제는 황제노조가 됐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노조에 귀족자를 붙이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아무리 그 삶이 나아지더라도 귀족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너무 프레임에 싸서 노조 자체가 갖고 있는 강한 활동력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귀족노조란 표현이 뭐 저항감이 간다면
그럼 기득권 노조라고 얘기하죠. 또 귀족 노조란 말이 뭐 영 거슬리는 표현이라면 그러나 어떤 집단도 자정의 기능이 없으면 기득권화되고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게 기득권 세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하는 거예요. 현대차 연봉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제가 저 차관급 수석할 때 실수령액이 7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됐는데 연간 받는 게 9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봉급을 많이 받는 거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산성이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도요타 자동차 평균 임금 8천만 원보다도 많아. 볼보 GM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런데 한 대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은 우리는 26시간 이상 걸리는데 도요타는 24시간. 더구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차는 전체 15%가 돼요. 도요타의 2배라고. 그리고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냐고. 청와대 수석이 9천 받으면은 자동차 만드는 분들도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차라도 만들어 주시지만 사실 청와대 수석이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 면은 있네. 청와대 수석이 여기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시간도 야근 수당도 없이 어떻든 24시간이라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뭐 활동비 쓸 때는 엄청 막 두둔하시더니. 두둔하더니 말이야. 또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야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특별활동비를 그분들이 수당으로 받아간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딴 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 평균 연봉이 뭐 9천만 원이다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일을 하느냐. 대개 그냥 엄청난 잔업이라든지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이 귀족 노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 나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세요. 귀족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용세습 문제가 가장 악질이거든요. 이게. 그 진보 정당 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건데 고용세습이라는 게 얘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 이게 아주 부당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하는 어떤 부당한 노동 행위를 우리가 눈 감아 주는 대신에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고용세습 허용하는 회사랑 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빼놓고 여기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민주노총 내에서 아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민주노총 전체를 갖다 기득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그거를 두둔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두둔하고 있어요. 고용세습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은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대기업 노조의 중심으로 지금 노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직장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돼 있는데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상위 10%가 6,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근로자 연봉 평균이 6,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노조원들이 우리 전체 국민의 상위 10%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노동자들의 지위가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지위가 향상이 됐는데 여전히 약자냐. 그거를 부인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노조는 공익적인 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태일 시대의 여러 가지 권리들, 그때의 그런 감성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는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죠. 예, 그렇죠. 90%는 노조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10% 노조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노조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 못 받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니들이 기득권이다 이렇게 풀 문제는 아닌 거죠. 나머지 노조도 못 만드는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해결 방안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 헌법이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 가입률을 높여야 된다. 뭐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노조들의 행태가 기득권 노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 10%밖에 안 되는 노조 조직률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노조를 차라리 없애라는 얘기고 이건 사실은 히틀러가 했던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 항상 노조 나오면 기득권, 귀족, 그다음에 생산성 떨어뜨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완전히 경제를 망치는 무슨 원흉처럼 얘기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독일에서 뭐라냐면 강력한 노동조합은 독일 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독일에서는 경제 주체가 CEO가 아니에요. CEO랑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가 주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CEO만 또 기업만 주체고 노동자들은 뭐냐 생산의 투입 요소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 식의 관점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잡아먹는다. 이제는 뭐랄까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노조가 지금 독일 노조하고 같으냐. 거긴 더 심해요.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오리지널이 스투트가르트 모델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폭스바겐이 2001년 정도에 위기에 빠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실업률이 10%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아우토 5000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폭스바겐에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임금은 80%만 주는 별도 법인을 만들겠다. 근데 이때 독일의 노조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티구안이라는 모델이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다시 회생의 기회를 잡아서 나중에는 이제 별도로 만든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이제 정규직화가 됐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노조 어때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광주형 일자리에서 임금의 몇 %를 준다 그래요? 50%로 얘기했죠. 그렇죠. 50%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50% 받으면 기본 노동자들마다 절반밖에 못 받는데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쪽은 그것도 못 받고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한 3,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겨우 넘는 수준인데 그거보다 물론 이제 부품 납품업체들은 덜 받는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말라고 권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아우토 5000 모델하고 우리 광주형 일자리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연봉은 한 절반 정도, 3,500에서 4,000 정도를 주고 그게 다가 아니고 독일에서 없었던 거 주거나 의료, 교육 이 부분을 복지 지원을 하는 복지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의 차이를 그만큼 이제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규직을 전원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낮지만 안정성이 보장되는 전원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차 시장을 늘리는 그 생산 기반을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형차 시장이 이미 수요와 생산이 포화 상태다. 이런 경우에 그걸 늘린다는 건 제살깎기 경쟁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는 추절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하나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여기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이 절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100% 나가거든요. 그 일감을 어디로 돌리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오버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만들 차종 같은 거를 미리 정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경형 SUV를 만든다라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임금 싸니까 여기 울산에서 만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오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가동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점점 사실 갈등이 깊어가고 있어요. 정부하고 민주노총 간에. 청와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들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노총 정교조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어려운데 총파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려된다. 이낙연 총리도 사회적 대화기구 그 경사노위 참여 안 해서 국민 걱정이 크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법에 군림하는 노조가 뭐 지금 있지도 않지만 뭐 그런 거를 조절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노동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 발언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조 변호사님이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약자라는 그 부분의 평가는 어쨌든 국민들이나 그 삶의 질에 따져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렇죠. 그 임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뭐 기득권화 됐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적절한 취지에서 예. 그나마 애부자의 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죠. 그거는 국민들의 심리를 잘 대변한 거예요. 적절하게 대변한 그럼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식들도 노동자 시키지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고용세습 아니에요. 단체 협약은 누가 만든 거예요? 노조가 요구해서 만들어줬지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노조가 뭐 약자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저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세습이다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여러 활동 중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누구도 그걸 잘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다음 또 하나는 잠깐만요. 노조가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이니까 이건 끊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는 그걸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뽑아야지. 그렇죠. 풀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랑 경사 노위하고 그다음에 그 광정 일자리하고 무슨 논리적 연관이 있어요? 논리적 연관이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끌어들어오냔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결론은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들러리 설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노사정에도 들어갔다 보니까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더라. 근데 나올 때 또 욕먹었더라. 그러니까 아예처 이번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모르면서 지금 갑자기 또 뭐 고용세습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문제 해결의 방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이른바 이 민노총이란 분들의 그 행태에 민노총 머리띠 두르면 무슨 저 폭력 면허 얻었어요? 국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그냥 횡행하는데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공권력은 어디 갔는지. 근데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타협을 할 거는 조금 더 타협하거나 양보 안 하고 자기네 얻어갈 건 다 얻어가고 그러니까 저 100% 다 얻어가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론의 비판을 사는 거지. 왜 그런데 정의당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근데 고용세습 문제 내가 만약에 정의당에서 고용세습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뿌리 뽑겠다고 나왔으면 내가 말 안 하겠어. 글쎄요. 침묵 지키고 있잖아 그럴 때는. 아니 나는 분리할 때는. 내가 알고 있건 당에서 상당히 비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노조를 갖다가 범죄 집단화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원만한 사회적인 소통의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그 참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산호위에 아니, 근데 아예 문제는- 대화장에는 열려져 있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도 안 오면서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폭력 문제는 시위에서 뭐냐면 없겠다는 거예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갖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참여를 못한다는 이유가 뭔가? 그럼 그 사람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뭔가? 이걸 해가지고 얘기를 통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아니 되죠. 대한민국이 무슨 노조위에서 있는 나라예요? 정말 그래.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밀어붙이자는 그 얘기잖아요. 뭘 경산호위- 밀어붙이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탄력 근로제 확대는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꽉 조였기 때문에 이걸 느슨하게 다시 푸는 거는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노총은 이건 후퇴다. 이렇게 보니까 시각 자체가 저는 타협하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엄밀히 보면 말이죠. 기업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투자의 주체는 기업하고 정부예요. 노동자가 거기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광주시하고 노조하고 둘이 협약서를 만들어갖고 제출을 했잖아요.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없었어요.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광주 싫으면 말아라. 군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한테도 절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민노총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다 이렇게 봐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산노위가 공식 출범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 이게 누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조하고 정부 여당은 불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기억이 있거든요. 뭐 통과할 때는 완전히 좌측 깜빡이 끼고 이루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우측으로 돌았단 말이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52시간. 결국은 뭐냐면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딱 줘놓고서 그다음 뭐 한 겁니까? 근데 언제가 저녁인지는 회사에서 정하게 할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그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그 경직된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럴 때 차라리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 나서서 예.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양쪽을 조정을 하고 다시 이 테이블을 만드는.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노조 관계법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조편의 법령이에요. 파업 참변 투표 기준이 몇 %인지 아세요? 50%예요, 우리. 그죠? 예. 독일은 얼마인지 아세요? 70%예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주요 자동차 산업들은 보면 우리가 자꾸 독일 뭐 제도가 좋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잘 들여다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없애거나 이거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 우리는 심지어 여기서 생산하는 라인 여기서 옮기는 것도 노조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 어떤 자동차 공장도 그런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럴 때면 광주형 일자리도 난 그렇게 봐요. 초기 시작할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5년 뒤에 이 모델이 잘 성공을 하면 이거야말로 서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지 받아갈 수 있는 건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민주노총을 뭐 귀족노조라고 부르지만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지금 노동자들의 현황은 더 열악했을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은데 좀 협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협조를 못 해주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민주노총의 그 기대감은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알겠는데 정권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한쪽의 축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희생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지난주에 현대차 노조에서는 이 조합원들의 자녀 고용 세습 조항을 없애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네요. 예. 그 법원 판례가 이미 있었어요. 기아자동차 단체 협약에 조합원 자녀 또는 그 관계자들 우선 채용 조항은 무효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는 국민들한테 보다 공감을 얻으려면 그냥 뭐 분위기에 밀려서 아예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부터 안 할게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다 진정성 있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말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가 아니고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 겉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아니 임금을 좀 깎아서 일자리 몇 개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판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추장을 뿌리면 좋지. 고춧가루 넣어. 근데 이렇게 되면 김밥도 아니고 고추장을. 얼마나 그 지금 직장이 없어갖고 그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 거죠. 뭐 고용세습 안 하겠다. 그런 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받으니까 이제 하잖아. 뭐 성역이 아니잖아요, 노조라는 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어느 선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거든. 선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줄이자고 그 논의가 나왔을 때 극력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 페어하게 하고 진짜 약자의 대변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 누가 비판하고 반대하겠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들을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고 또 얼마 뒤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시켜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던 그런 예가 있죠.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조라는 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게 사실상 회사랑 애들이 짜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들을 갖다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만 반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보는 거고 그 이익을 상부 정규직 노동자들과 나눠 먹었던 이런 거였거든요. 부당한 내부 거래. 그렇죠. 부당한 내부 거래였던 거고요. 고용세습도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슨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그렇게 큰 특혜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금 너 요번에 요것만 받고 대신 이거 해줄게. 회사에서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거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뭘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그 당시만 해도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것까지 지속돼 왔는데 요즘은 뭐냐면 취직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권이 되고 노조에서는 이게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진작 내놨어야 되는데 안 내놓다가 이제 겨우 내놓은 거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한 분이죠. 박원순 시장이 이 노조 문제 관련해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부 여당이 고민이 이제 더 깊어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또 그 말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스스로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뭐 얘기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 것은 뭐 그게 자기 정치든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든 어쨌든 의미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거를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정치하고 쇼잉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잉 해석이라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잠룡인데 잠룡이 자기 정치를 해야 지금 남의 정치합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노조하면 그냥 계속 때려대는 분위기 속에서 난 노동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노동자들 향해서 여러분들 노조에 가입하세요. 노조에 가입하세요.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지금 대통령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걸 하겠다는데 그걸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노조하고 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권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차기에 이제 자기 세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뭐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문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거라고 보는 게 그게 아니라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원순 시장도 결국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접착제일지 그게 이제 분리제일지는 가봐야 됩니다. 아니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로 뭐 서민 체험한다고 옥탑방 가더니 또 한국노총 집회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더니 뭐 가히 대선 행보를 방불케 한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정치바람이 들어서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식의 질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음 차기 정권 그 주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적절히 차별성을 보이는 행보를 슬슬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중간에 팽당할 것이고 따라만 가서도 안 되니까 제일 그게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참 역시 그 나중에 평가를 받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DJ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겠다. 그때 DJ 정권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거예요. 양쪽을 다 땡겨서. 한편으로는 지지도 받고 한편으로는 적절히 대립각도 세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대통령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이제 시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성공하시길 빕니다. 아니 그 마무리가 이제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른바 이제 문재인 극렬 지지자들이 또 까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라고 하면서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쪽에 그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안희정 스스로 날아갈지 이재명 또 당내에서 먼저 공격을 한 거잖아요. 신나지 뭐.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이 박원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난다. 그래서 또 저거 봐라. 다 저 권력자들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 날릴 거고 그 다음에 박원순 다음에 또 김모씨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걸 거라는 거죠. 그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는 없는 것 문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레임덕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 틈바구니를 팍 치고 들어가가지고 여권 내 넘버 서열 투쓰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치받는 이런 식으로 국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야당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거죠. 레임덕이란 말은 지금 하고 있고. 나 레임덕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아, 최근에- 없는 것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얘기 여기서 처음 들었어. 아니 하태경 최고위원이 그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라고. 바른미래당 1년 사람이죠. 반밖에 안 됐는데 뭐 애초부터 다리가 없는 오리도 아니고 좀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고 조금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정권이 시작한 지 1년 반인데 무슨 레임덕입니까? 레임덕. 3년 반 남았는데. 오늘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레임덕. 자, 지난주에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외부자들도 노동계 문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